우리 아빠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엄마는 나에게 출연을 보내왔다. 엄마는 나에게 신신당부했다. 반드시 아빠의 초일에 환우냐가 되기 전에 붙여야 한다고. 내 아빠는 생전에 성격이 좋지 않았잖니. 그가 너를 찾아와 목숨을 앗아갈까 봐 걱정되는구나.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이웃이 내 출연을 떼어가서 자기네 집문 옆에 붙여놓은 것을 발견했다. 나는 서에 글거를 돌려받으러 갔다. 이웃집 노파는 오히려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상면에는 길에 귀신이 오다 라는 두 글자가 숨겨져 있고 기입 귀신이 들다 이라는 두 글자가 숨겨져 있고 너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너에게 출연을 준 사람이 내가 귀신에게 목숨을 잃기를 바라는 것이야. 나는 깜짝 놀라 식은땀을 흘렸다. 뒤를 돌아보니 아빠가 계단 입구에서 거꾸로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이웃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 집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가씨, 직접 한번 보게나. 여기랑 여기 말이야. 노파는 몹시 노쇠해 보였다. 나도 그녀와 다투기 미안해서 천천히 그녀에게 말했다. 그럴 리 없어요. 이건 엄마가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빠가 초일에 환우냐에 오셔서 제 목숨을 앗아갈까 봐요. 노파는 왼쪽을 가리키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다. 정말 내 목숨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걸까? 이리 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나는 앞으로 다가갔다. 노파의 안내를 따라 처음으로 이 출연을 진지하게 분석해보았다. 과연 상면 속에는 기래라는 두 글자가 은밀히 숨겨져 있었고 하련 속에는 기입이라는 두 글자가 은밀히 숨겨져 있었다. 게다가 가로로 붙이는 횡피 옆에는 붉은 지장도 찍혀 있었다. 다시 한번 보게나. 그 지장이 내 엄마의 것이 맞는지. 나는 눈을 들어 그 지문을 자세히 식별해보았다. 확실히 우리 엄마의 것이었다. 엄마는 엄지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서 지문에 희미한 작은 흉터가 하나 있다. 그런데 이 지장 위에 정확히 그 자리에 가느다란 빈틈이 있었다. 나는 또 횡피 모서리에 인장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 여기 인장이 또 있어요. 그건 이 출연을 위해 법사를 지낸 사람이 남긴 것이란다. 나는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아려왔다. 엄마는 왜 굳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출연을 맞춤 제작한 나를 것일까? 해치기 위해서였을까? 집에 자식이 너 하나뿐은 아니지? 노파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여동생이 하나 더 있어요. 여동생이라고? 보통 집에 남동생이 있어야 이런 짓을 하는데 말이야. 나는 문득 무언가가 생각났다. 할머니, 만약 이 출연에 문제가 있다면 그럼 할머니가 내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노파가 갑자기 계단 입구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당신 누구야? 노파의 외침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빠가 계단을 따라 한 걸음씩 올라오고 있었다. 아빠가 어떻게 여기 왔지? 돌아가신 거 아니었나? 나는 서둘러 노파의 뒤에 숨어서 말했다. 저분은 우리 아빠예요. 노파는 내 앞을 가로막고 우리 아빠를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아빠는 우리와 2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서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얘야, 이 할머니는 누구시니? 왜 이렇게 예의가 없으셔? 나는 멍해져서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헛소리하지 마라. 설날에 내 애비가 죽으라고 저주하는 거냐? 하지만 엄마가 아빠 며칠 전에 차에 치여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돌아가신 건 내가 아니다. 내 엄마지.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아빠는 계속해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나와 점점 가까워졌다. 내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하더냐? 그녀가 너랑 영상통화를 했니? 전화를 했어? 엄마가 전화로 저에게 알려줬어요. 제가 돌아올 필요도 없다고 했고요. 설날에 저에게 차표도 사주겠다고 했어요. 내 엄마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내 목숨을 노리려는 모양이다. 하지만 아빠, 오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게다가 엄마가 정말 돌아가셨다면 왜 저한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내 엄마가 죽던 날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다. 내 남편 양의재의 전화로 말이야. 내 엄마 장례 치르느라 바빠서 그에게 너한테 전해달라고 했단다. 또 그에게 이번 설은 집이 적적하니 내 집으로 와서 함께 보내겠다고도 말했지. 나는 휴대폰을 열어 그날의 통화 기록을 뒤져보았다. 확실히 아빠에게서 온 전화가 한 통 있었다. 수신 완료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양의인은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아빠는 내가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고 못 믿겠으면
지금 내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렴. 나는 양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한참 동안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됐어. 나중에 다시 걸어보자꾸나. 오는 길에 너무 지쳤어. 어서 집에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시자. 이때 노파가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아가씨, 누가 그랬든 간에 오늘이 초일의 환혼이 아닌가요? 그 말을 듣자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상황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문 안으로 들일 수 없었다. 내 눈앞의 아빠는 정말 예전에 그 사람이 맞을까? 이때 아빠는 계속해서 나에게 문을 열라고 재촉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만지는 척하다가 아빠에게 말했다. 큰일 났어요. 퇴근할 때 열쇠를 회사에 두고 왔나봐요. 아빠, 일단 제가 박식당에서 밥부터 사드릴게요. 그 사이에 양의한테 열쇠를 가져오라고 할게요. 난 배 안 고프다. 내가 안 고프다고? 하지만 딸아이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 배고플 거 아니야. 너는 아비가 되어서 내 딸한테 밥 먹으라고 돈 한 푼 안 줄 거니? 차라리 일단 우리 집에 와서 좀 앉아 있어요. 물이라도 한 잔 마시게. 아빠는 노파를 상대하지 않고 대신 배귀안을 꺼내 나에게 건넸다. 난 문 앞에서 널 기다리마. 내 엄마 말을 믿지 마라. 그 여자는 근본적으로 내 친엄마가 아니야. 내 친엄마는 당시에 그 여자 때문에 죽었단다. 이번에 그 여자가 비명 행사했는데 내 동생 목숨을 바치기는 아까우니까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거야. 내가 내 친아빠인데 내가 널 해치겠니? 가슴이 조여오고 머릿속이 웅성거리며 터질 것 같았다. 마치 수년간의 수수께끼가 순식간에 풀리는 듯했다. 나는 줄곧 엄마가 여동생만 편애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가 편애인지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엄마는 나에게도 꽤 잘해주셨다. 하지만 무언가 목적이 있는 잘해줌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빠는 내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보고 계속해서 말했다. 그 여자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잘 될 것 같으니까 너한테 잘해준 거야. 내 덕을 좀 보려고 말이다. 복을 빌려 한 거지. 그 여자의 귀신 같은 말은 믿지 마라. 아빠의 말이 끝난 후 나는 밥을 먹으러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이때 뒤에 있던 노파가 나를 불렀다. 아가씨,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나를 찾는 거 잊지 말게. 내 집 문을 3번 두드리게나. 내가 바로 달려갈 테니. 국수집에 도착했다. 나는 우육면 한 그릇을 주문했다. 여주인은 나에게 먼저 계산하라고 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아빠가 주신 배귀안을 건넸다. 그런데 다음 순간 여주인이 버럭 화를 냈다.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날부터 정말 재수없게. 나는 영문을 몰라 주인을 쳐다봤다. 왜 그러세요? 아직도 왜냐고 물어? 이게 사람이 쓰는 돈인지 똑똑히 봐. 나는 고개를 숙여보았다. 그 100위안짜리 지폐는 놀랍게도 노전, 죽은 사람에게 태워주는 종이돈. 나는 너무 무서워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여주인에게 계속해서 사과했다. 사과를 마친 뒤 나는 서둘러 국수집을 떠났다. 문을 나서자마자 나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양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그가 금방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보, 어디야? 빨리 좀 와줘. 빨리. 왜 그래? 왜 울어? 아빠가 오셨어. 뭐? 장인어른이? 나는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웃었다. 아버님이 나한테 전화하신 거 맞아. 내가 깜빡하고 말 안 해줬네. 연말이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 뭐라고? 장모님이 차에 치여 돌아가셨다고. 집이 적적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설을 세시겠다고. 나한테 차표 날짜까지 알려주셨어. 그럼 우리 아빠한 돌아가신 거네? 그럼 노전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국수집 여주인 질이 안 좋은 사람이야. 당신 돈을 분명히 바꿔치기 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돌려 가게 안에 여주인을 보았다. 그녀는 내 시선을 느끼더니 나를 향해 의기양양하게 눈썹을 치켜떴다. 보아하니 정말 그런 모양이었다. 나는 다시 가서 여주인과 따져보려 했지만 양의가 말했다. 가지마. 가봤자 소용없어. 이미 가게를 나왔는데 인정하겠어? 일단 집으로 가. 아버님 문 앞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전화를 끊은 후에도 나는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만약 돌아가신 게 정말 우리 엄마라면 왜 나에게 이런 출연을 보냈을까? 사람을 시켜 법사까지 지낸 출연을 말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신호가 한참 동안 간 뒤에야 연결되었다. 엄마. 나 시아오쿠야. 내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는 금방 기운을 차린 듯했다. 시아오쿠야, 오늘 내 아빠 초일해란다. 출연은 붙였니? 붙였어요.
다행이구나. 너 지금 당장 집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아무데도 가지 마. 알았니? 하지만 엄마, 왜 엄마가 주신 출연에 길에 기입 같은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엄마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다. 그건 도사님이 만드신 눈속임이란다. 내 아빠가 정말 널 찾아오면 출연 속에 봉인될 거야. 이 이유는 너무 억지스러웠다. 나는 문득 이웃집 노파의 말이 떠올랐다. 집에 자식이 너 하나뿐은 아니지? 나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물었다. 그럼 여동생한테도 이런 출연을 주셨어요? 엄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당연하지. 당연히 줬지. 그럼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시아오쿠, 너 지금 무슨 소리니? 엄마가 널 해치기라도 할 것 같니? 넌 내 동생보다 유능하잖니? 엄마는 내가 나중에 부양해줄 것만 바라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해치든 널 해칠 리가 있겠니? 지금 당장 집으로 가. 더 이상 국수집에 있지 말고. 벌써 날이 어두워졌어. 더 늦으면 늦는다. 나는 점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엄마는 내가 지금 국수집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남편 양의뿐이다. 하지만 그는 아빠의 전화를 받았고 엄마가 죽었다는 걸 믿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걸까? 바로 그때 내 휴대폰으로 문자 3통이 연달아 도착했다. 확인해보니 모두 양의가 보낸 것이었다. 예외 없이 모두 빨리 집에 들어가라는 재촉이었다. 밖에서 서성거리지 말라고 말이다. 내가 망설이고 있을 때 다시 국수집 여주인과 눈이 마주쳤다. 맞다. 보통 식당에는 CCTV가 있지. 확인해보면 그 노전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 거야. 나는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여주인 앞으로 다가갔다. 주인 아주머니, 혹시 가게 안에 CCTV가 있나요? 여주인은 짜증을 냈다.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내가 독이라도 탔을까 봐 의심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제 돈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바꿔치기 했다는 거야? 아니요, 그냥 제가 꺼냈을 때 그게 정말 노전이었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볼 필요도 없어. 내가 놔줄 때 내가 똑똑히 봤으니까. 그냥 노전이었어. 게다가 난 내 돈에 손도 안 댔어. 카운터 위에 내가 올려둔 거. 난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그럼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지? 나는 다시 그 노전을 꺼내보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전이 다시 100위안짜리 지폐로 변해 있었다. 그걸 보더니 말했다. 그 노전은 어디 갔어? 다른 주머니에 넣은 거 아니야? 아니요. 저한테는 이 지폐 한 장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네. 정말 내가 그때 헛것을 본 건가? 바로 그때 옆에서 국수를 먹던 한 남자가 나와 여주인의 대화를 듣고는 나에게 말했다. 아가씨, 그 돈이 진짜 돈이 됐다가 노전이 됐다가 하는 건 아가씨가 귀신을 볼 때면 다시 둥근 구멍이 뚫린 노란 종이돈으로 변할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물어보려던 찰나 갑자기 곁눈질로 길 건너편에 익숙한 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허둥지둥 여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내 남편 양의와 여동생 샤오루였다. 저 둘이 왜 같이 있는 거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서둘러 뒤를 쫓아갔다. 두 사람은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더니 서둘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바로 프런트로 가서 주인에게 옆방을 달라고 했다. 이 여관은 방음이 좋지 않았다. 귀를 벽에 갖다 대니 옆방의 소리를 쉽게 엿들을 수 있었다. 어떡하지? 언니가 집에 안 가면 일이 안 풀리는데. 여동생의 목소리였다. 장모님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어? 엄마가 빨리 집으로 가라고 했대. 국수집에 있지 말고. 젠장, 이러면 들통나잖아. 장모님이 언니가 국수집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안 돌아오는 거야. 분명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야. 그럼 어떡해? 아빠가 이미 문 앞까지 찾아갔잖아. 지금 안 돌아가면 늦는단 말이야. 겁먹지 마. 겁먹지 마. 좀 이따가 내가 이 인의령을 연니한테 줄 거야. 언니가 집에 안 가도 아버님이 방울 소리를 듣고 언니를 찾아낼 수 있게. 나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혹시라도 소리가 셀까 봐 두려웠다. 저 둘은 대체 언제부터 바람이 난 걸까? 왜 나를 해치려는 거지? 주변의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때 내 휴대폰 벨소리가 크게 울렸다. 꺼내보니 놀랍게도 양의에게서 온 전화였다.
동시에 옆방에서 비명 섞인 소리가 들렸다. 젠장. 들었어? 이거 내 언니 휴대폰 벨소리야. 우리 말을 엿듣고 있었어. 나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 밖으로 뛰쳐나가 미친 듯이 달렸다. 맘모퉁이를 돌아 아래층으로 질주할 때 뒤에서 양의와 내 동생이 소리치는 것이 들렸다. 언니, 도망가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여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었다. 달리면서 갈 곳을 찾았다. 그래? 옆집 할머니를 찾아가자.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하셨지. 노파의 집문 앞에 도착했다. 아빠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노파의 문을 3번 두드렸다. 다음 순간 문이 열렸다. 맞구먼. 아가씨, 할머니. 살려주세요. 나는 주머니에서 그 배기안을 꺼내 아빠가 정말 죽었다는 걸 알려주려 했다. 그런데 그 돈을 본 순간 나는 멍해지고 말았다. 그것은 더 이상 지폐가 아니었다. 그 돈은 둥근 구멍이 뚫린 노란 종이돈으로 변해 있었다. 식당 사람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가 귀신을 보게 될 때면 이 돈은 둥근 구멍이 뚫린 노란 종이돈으로 변할 거라고. 나는 온몸이 굳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노파는 미소를 지었다. 내 아빠는 산 사람이 아니지, 그렇지? 바로 그때 내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당신은 산 사람인가? 내가 뒤를 돌아보니 놀랍게도 아빠였다. 이때 노파가 냉소하며 말했다. 이 화상아. 살아서도 좋은 일이라곤 안 하더니 아내를 괴롭히고 이제 죽어서 딸 목숨까지 뺏으러 온 게냐. 당신 감히 문을 열어서 내 딸에게 내 집안을 보여줄 수 있겠어? 거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방인지 아니면 죽은 자가 누운 무덤인지 말이야. 딸아, 저 여자 말을 믿지 마라. 저 여자는 죽은 지 수년이나 됐어. 저 여자 머리카락에 재가 잔뜩 묻어있는 게 보이지? 그건 산 사람들이 태워주는 종이돈의 재야. 헛소리 마라. 넌 억울하게 죽은 악기일 뿐이야. 나는 비록 산 사람은 아닐지언정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으니 사람을 해치지는 않는다. 말을 마치고 그녀는 나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아가씨, 우리 집에 와서 좀 피하게나. 내가 해치지 않는다고 약속하마. 아빠도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딸아, 문을 열어라. 아빠가 들어가게 해줘. 아빠는 오늘 널 보호하러 온 거야. 나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때 계단실에서 양의와 내 동생의 외침이 들려왔다. 여보, 내 설명 좀 들어봐. 언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바로 그때 아빠와 옆집 노파가 모두 사라졌다. 남편과 여동생이 올라오더니 나에게 말했다. 언니, 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안 그러면 늦는단 말이야. 뭐가 늦는다는 거야? 언니, 난 능력이 없잖아. 나중에 엄마 부양하는 건 다 언니한테 기댈 수밖에 없어. 언니도 진상을 알게 됐다는 거 알아. 그분이 언니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난 정말 언니를 친언니처럼 생각했어. 언니가 없으면 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엄마 혼자 병원비 말이야. 엄마가 병에 걸렸어. 아주 중병이야. 왜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을 안 해줬어? 엄마는 언니가 원망할까 봐 그러셨지. 당시에 엄마랑 아빠가 언니 친엄마를 몰아세워 죽게 하고 치료도 안 해주려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말 못한 거야. 그럼 출연은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빠를 불러들이려는 건데? 그건 아빠를 출연 속에 봉인하려는 거였어. 언니 친엄마가 아빠 목숨을 노리니까 아빠가 언니 목숨을 노리려 하잖아. 우리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런데 왜 직접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여보, 당신이 무서워할까 봐 그랬지. 그래서 감히 말을 못했던 거야. 그런데 출연을 옆집에서 가져가 버렸네. 정말 염치도 없지. 뭐든 다 훔쳐가다니. 기다려. 내가 지금 출연을 다시 가져올게. 우리 일단 집으로 들어가자. 내가 의자 좀 가져올게. 집 안으로 들어온 뒤 양의가 나에게 말했다. 자정 12시에 아버님이 분명히 들어오려고 할 거야. 그때 당신은 푹 쉬어. 나랑 처제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일단 동생이랑 같이 있어.
내가 가서 출연을 다시 붙여놓고 올게. 잠시 후 양혜인은 노파의 문에 붙어있던 출연을 떼어왔다. 그리고 다시 우리 집 문 옆에 붙였다. 양혜인은 돌아와서 나에게 우유 한 잔을 건넸다. 나는 그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우유를 옆에 있는 화분에 부어버렸다. 그러고는 우유를 마시는 척하며 컵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이어서 나는 소파에 누워 두 눈을 감고 졸린 척하며 잠이 들었다. 몇 분 후 여동생이 살금살금 내 곁으로 다가왔다. 나를 가볍게 흔들었다. 언니, 일어나 봐. 내가 깨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들어오세요. 언니 잠들었어요. 다음 순간 엄마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양혜인은 엄마를 보고 조심스럽게 재촉했다. 어머니, 빨리요. 진법을 펼치지 않으면 늦겠어요. 엄마는 오히려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너희가 나를 그런 싸구려 여관에 묵게 하다니. 아까 30분 동안 잤는데 온몸이 다 쑤시는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나중에는 꼭 큰 호텔로 모실게요. 집 근처에 여관이 거기 하나뿐이라 이번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너 하는 꼴을 보니 어떻게 샤오루를 너한테 맡기겠니? 샤오루가 임신만 안 했어도 난 절대로 너희 둘 사이 허락 안 했을 거다.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양혜이와 내 동생이 착한 사람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서울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한참 후 엄마가 바닥에 기호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이거야. 도사님이 가르쳐주신 것과 똑같아. 12시가 되면 그 죽은 귀신이 눈에 불을 켜고 목숨을 뺏으러 올 거다. 그리고 양혜이 너 빨리 바닥에 밀가루 좀 뿌려라. 양혜이가 이 모든 일을 마친 후 벽에 걸린 전자시계에서 알림 소리가 났다. 띠링. 주인님, 현재 시각은 새벽 12시 정각입니다. 엄마가 냉소하며 말했다. 들어오너라. 내 딸의 목숨을 가져가 빚을 갚아라. 그러면 너도 환생할 수 있을 게다. 다음 순간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밀가루 위로 서서히 아무도 없는데 발자국이 하나씩 나타났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승산이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이번에 나는 귀신에게 도박을 걸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다음 순간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 내가 아니야. 사람을 잘못 찾았어. 그것은 우리 엄마의 비명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가리켰다. 저 애가 당신 딸이야? 이 영감탱이야. 눈이 삐었어? 이때 우리 아빠의 형체도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검고 움푹 패인 두 눈으로 엄마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를 때려 죽인 건 당신이야. 장명, 귀신, 이 당신을 찾는 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우리 약속했잖아. 딸을 당신한테 줄 테니 우리를 놓아달라고. 귀신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그 이치를 아직도 모르겠니? 엄마는 공포에 질려 나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양혜이와 내 여동생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서 다른 세 형체도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할머니와 할머니 방에 있던 할아버지 두 분이었다. 사실 양혜이와 내 여동생이 돌아오기 훨씬 전에 할머니와 아빠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날 나는 퇴근을 일찍 했다. 마침 옆집에 새 입주자가 이사 오는 것을 보았다. 이상한 점은 가전제품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냉장고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으며 심지어 텔레비전도 없었다. 참 이상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집에 가전제품 하나 없을 수가 있을까? 나는 일꾼 중 한 명을 붙잡고 물었다. 기사님, 집주인이세요? 저는 옆집 이웃이에요. 저는 집주인이 아니고 오지도 않았어요. 인터넷으로 주문받은 거라 우리는 돈 받고 일만 하는 거예요. 집주인은 본 적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실례지만 이 집은 왜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나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묻지 마세요. 말을 마친 기사님은 앞으로 걸어갔다. 그때 그가 품에 안고 있던 검은 천으로 감싸인 상자가 갑자기 툭 하고 떨어졌다.
나는 재빨리 움직여 그것을 받아냈다. 기사님은 내가 건네준 상자를 건네받았다. 별다른 말도 없었고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고개를 돌려 가버렸다. 지금 할머니의 희미한 몸을 보며 나는 드디어 알게 되었다. 그 집에 왜 가구 하나 없었는지를. 그곳은 애초에 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때 받았던 물건은 바로 할머니의 유골함이었다. 할머니는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아가야, 이제 이해가 가니?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씀하셨다. 아가야, 무서워하지 마라. 넌 나를 도와주었어. 그날 내가 아니었다면 내 혼은 흩어져 버렸을 게다. 은혜를 갚기 위해 이번에 내가 꼭 너를 도와주마. 하지만 왜 제 출연을 가져가신 거예요? 이 출연에 문제가 있었거든. 내게 출연을 준 사람은 혼을 불러들여 내 목숨을 앗아가려 했단다. 그럼 할머니는 무섭지 않으세요? 내가 뭐가 무섭겠니? 난 원래 사람도 아닌데. 게다가 우리 새 늙은이가 마작을 좋아하는데 계속 한 명이 부족했거든. 마침 내 아빠를 불러다 한상 채우면 딱이지. 할머니의 말에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이때 아빠도 나타났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내가 내 친엄마에게 죄를 지었구나. 너에게도 정말 미안하다. 나는 울면서 그에게 소리쳤다. 그럼 그냥 꺼져. 왜 출연을 따라 나를 찾아온 거야? 난 너를 해치러 온 게 아니야. 너를 구하러 온 거란다. 아빠는 자신이 죽은 것이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다. 그날 그는 원래 사람들과 술을 마시기로 했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급한 일이 생겨 약속이 취소되었다. 할 일이 없어진 그는 원래 카드놀이라도 하러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마치 누군가 그를 집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엄마에게 알리지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넋이 나갔다. 그는 내 남편 양의가 내 여동생과 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놈들아,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아빠, 부탁이에요. 언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저 이미 형부 아이를 가졌어요. 아빠, 어차피 다 아빠 딸이잖아요. 누구랑 사나 똑같죠. 하지만 제가 막 실직해서 수중에 돈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직장을 구하면 바로 시약 후 나와 이혼하고 당당하게 샤오루를 아내로 맞이할게요. 이때 엄마가 돌아왔다. 엄마는 아빠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서둘러 말했다. 그럴 것까지 있어? 다 당신 딸이잖아. 누가 양의한테 시집가든 뭐가 달라. 개소리 마. 내가 모를 줄 알아? 샤오루는 내 친자식이 아니잖아. 나에겐 시아쿠 하나뿐이야. 엄마는 안색이 창백해졌다. 엄마는 얼른 아빠에게 사정했다. 벌써 몇 년인데 샤오루도 당신 친자식이나 다름없잖아. 내가 지금 당장 샤오루 시켜서 뱃속의 아이를 지우게 할게. 양의랑도 헤어지게 할게. 아빠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빠는 내가 모르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바보처럼 사는 것이 정신 차리고 고통받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고 여겼다. 하지만 아빠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엄마가 독한 마음으로 살수를 뻗칠 줄은. 엄마는 그날 밤 바로 아빠에게 독을 먹였다. 아빠가 밤에 산책을 나갔을 때 독 기운이 올라왔다. 비틀거리며 도로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이때 대형 트럭 한 대가 달려왔고 그대로 차 밑으로 깔려 들어갔다. 외딴 시골이라 손을 쓸 틈도 없었다. 아빠는 엄마에 의해 서둘러 장례가 치러졌다. 그 후 엄마는 여동생 양의와 상의했다. 아빠의 제사를 빌미로 법사를 열어 나까지 한꺼번에 데려가기로 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여동생과 양의가 내 집에서 내 재산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아빠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나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온몸이 떨려왔다. 아빠는 안쓰럽게 말했다. 시아쿠야, 울지 마라. 우는 게 아니라 웃겨서 그래요. 그냥 나한테 와서 이혼하자고 하면 됐을 텐데. 나도 진작에 이 결혼 생활에 질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큰 판을 짜서 스스로를 망치다니. 내 말을 듣고 할머니가 웃으셨다. 하하, 아가야.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가져가게 해다오. 내가 이 모든 사실을 그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 세 사람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다. 양이인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살려줘. 살려줘. 내 동생도 울면서 용서를 빌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그날은 내가 취해서 그랬어. 난 형부 하나도 안 좋아해. 형부가 억지로 나한테 그런 거야. 개소리 마. 분명히 내가 나를 유혹했잖아. 나는 옆집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쪽은 세 분이고 우리 아빠까지 하면 총 네 분인데 하지만 저쪽은 세 사람뿐이잖아요. 나눠 가지기에 부족하지 않나요? 시아쿠야, 아빠는 안 나눠 가져도 된다. 이따가 내 엄마 혼만 삼키고 나는 저 세상으로 신고하러 갈 거란다. 이때 옆에 있던 할머니도 말씀하셨다. 어렵게 다시 살 기회를 얻었는데 누가 저 늙은 여자를 원하겠니? 그럼 남은 건 양이랑 내 여동생뿐이네요. 겨우 두 사람인데 세 분이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둘이 아니라 셋이란다. 뱃속에 하나 더 있는 거 안 보이니? 우리 셋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애로 태어나는 거야.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 후 할머니는 자신의 두 노인 친구와 가위바위보를 하러 가셨다. 잠시 후 할머니는 얼굴이 굳어진 채 돌아오셨다. 할머니는 나를 보며 짜증 섞인 투로 말씀하셨다. 내가 졌다. 내가 아기로 태어나게 됐어. 참 재수도 없지. 한 달 후 나랑 내 여동생 애 몸을 빌린 귀신 셋이서 쇼핑을 나는 여동생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환생하지 못했던 거예요? 몰라서 묻니? 다 너희 때문이잖아.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 결혼해서 몇 년씩이나 애를 안 낳으니까 결국 저 세상에 환생 쿼터가 모자라게 된 거라고. 환생하려면 줄을 서야 한단 말이야. 너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지? 맞아. 환생을 못하니까 합리적으로 몸을 뺏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에휴. 그런데 몸을 뺏는 것도 선택권이 없어서 애까지 낳아야 하니 원. 불평 좀 그만해. 최소한 넌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내 뱃속에 하나 더 있는 거 잊었어? 이 녀석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고. 가자, 가. 복잡한 생각 말고 집에 가서 마작이나 하자고. 집에 가서 카드나 쳐. 하지만 오늘은 무조건 내가 이겨야 해. 안 그러면 뱃속에 이 녀석 안 낳아버릴 거야. 세 사람이서 마작 쪽수가 많냐고? 그건 전혀 걱정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마작과 포커를 다 가르쳐줬기 때문이다. 갈 길은 멀고 시간은 많다.